안녕하세요. 솔직한 기록을 담는 팟캐스트 여파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하루 몇 번이나 어른인 척 가면을 쓰셨나요? 분명 20대 초반엔 20대 중반쯤 되면 모든 게 명확해질 줄 알았는데 막상 와보니 여전히 흔들리고 남들과 비교하며 조바심 내고 연애보다는 잠이 더 달콤한 나날들을 보내고 있진 않으신가요? 오늘 저희는 남들에게 차마 말하지 못했던 하지만 우리 모두가 밤잠 설치며 고민했던 16가지의 이야기들을 꺼내보려고 합니다. 나만 이렇게 사는 걸까 싶어 외로웠던 분들 오늘 위로받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저는 사실 아직 정신 연령이 20살로 멈춰져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런 저에게 필요한 건 바로 어른인 척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어른의 기준은 무엇인지, 혹은 평소 어른스러워 보이기 위해 어떻게 행동하는지 한번 말해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는 어른이란 배려심 있고 인내심이 강하며 그럴 수 있지 해주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배려심 많은 어른처럼 보이고 싶어요. 실제로는 그렇게 배려심이 많은 편은 아닌데요. 욕심도 많고 때론 이기적이기도 하지만 상대방을 생각해 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른이란 인내심이 강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나이를 먹는 만큼 인내심의 총량도 늘려가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리고 누가 무엇을 말하든 그럴 수 있지라고 생각하는 게 또 중요한 것 같은데요. 동의하지는 않아도 넌 그럴 수 있지 하고 넘어가는 편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같은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건 아니니까요. 저도 좀 느꼈는데 옥주 씨가 배려심도 좀 강하고 인내심도 강한 것 같아요, 확실히. 그리고 조금 뭐 "그럴 수 있지." 이런 말을 좀 많이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아, 정말요? 예. 저는 직장이나 좀 병원 같은 데서 예상치 못한 변수가 하나 터지잖아요. 그럼 터질 때마다 최대한 차분하고 좀 태연하게 반응하려고 음. 애쓰거든요. 예. 그러면 저는 인제 그럼 제 모습을 보면서 '아 내가 지금 되게 어른인 척 노력하고 있구나.' 하고 느껴요. 네. 그리고 또 회사에서 제 업무가 또 혼자 잘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좀 여러 부서랑 이야기도 해야 되고, 뭐 거래처 실수나 뭐 물건에 문제가 생긴다거나 좀 예고 없이 터지는 사건들이 정말 많아요. 그래 가지고 그 폭풍 같은 상황 속에서 좀 겉으로는 침착함을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제 모습이 좀 저에게는 가장 절실한 어른되기 연습인 것 같아요. 하지만 정작 진짜 어른의 기준이 뭔지는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네. 지금 어른인 척 하느라 너무 지친 분들이 있다면 적어도 우리 팟캐스트를 듣는 이 순간만큼은 무거운 가면을 잠시 내려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짜 어른이면 좀 어때요? 우리는 우리인 채로 충분히 잘 살고 있는데 말이죠. 맞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온종일 회사에서 뭐 밖에서 어른 연기를 하느라 에너지를 다 써 버리니까 퇴근하고 나면은 누굴 만날 기운이 없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 고민으로 연결이 되나 봐요. 연애가 귀찮아지는 순간들, 우리 다음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저는 현생이 바쁠 때 연애가 귀찮아지는 것 같아요. 가뜩이나 모자란 체력을 고작 애인에게 쏟기에는 너무 아까워서요. 저는 저를 가장 사랑하고 세상에서 제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저에게 정성을 들이고 또 가족들에게 드리고 친구들에게 애정을 드리다 보면 애인에게 줄 정성이 부족해서 연애하기 힘들 것 같습니다. 맞아요. 사실 가족이랑 친구들한테 시간을 쏟다 보면 확실히 애인들한테 시간을 쓰는 게 좀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저도 항상 연애가 좀 귀찮다고 느껴지는 것 같은데, 제가 좀 남들보다도 체력이 많이 안 좋다 보니까 퇴근하고 좀 누워 있다가 또 금방 자거든요. 그래서 주말에도 좀 체력을 보충하느라고 어지간하면은 외출을 잘 안 하려고 해요. 그래서 시간도 체력도 좀 부족해 가지고 연애가 귀찮다고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연애도 쉬고 나에게 집중하다가도 문득 SNS를 켜면 또 마음이 요동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남들은 연애도 잘하고 승진도 하고 좋은 거 사면서 앞서가는 것 같은데 나만 멈춰 있는 것 같은 기분. 우리 다음 주제인 비교하다가 현타 오는 날들에 대해 본격적으로 얘기 한번 해볼까요? 네. 연애도 귀찮고 나한테만 집중하자고 마음 먹었는데 침대에 누워서 인스타그램을 딱 켰는데 그 평온함이 순식간에 깨지는 순간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누구는 벌써 승진했네, 뭐 누구는 결혼했네, 누구는 집 샀네, 이런 소식들이요. 맞아요. 진심으로 축하해주고 싶은데 마음 한구석이 쌉싸름해지면서 갑자기 내 좁은 방이 더 좁아 보이는 느낌. 이 현타라는 게 정말 예고 없이 찾아오는 것 같아요. 사실 근데 저는 비교를 예전에 졸업을 했는데요.
비교해봤자 아무 의미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자면 저는 옷에 관심이 많은 편이라 옷핏을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그렇다면 또 옷핏을 위해 몸 관리를 소홀히 할 수 없게 되거든요. 주변에 옷핏이 좋은 친구들을 보면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어요. 근데 비교해봤자 그 몸이 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있는 그대로의 나 자신을 사랑하기로 생각합니다. 저는 이상하게 현타가 잘 안 오는 것 같아요. 저는 뭔가 어릴 때부터 아, 남은 남이고 나는 나다라는 생각이 엄청 강한 편이어가지고 애초에 좀 남들이랑 또 자신을 비교도 안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 내가 이 나이 먹고 아 근데도 죄송해요. 아 그래도 제가 이 나이 먹고 여태까지 책 한 권도 못 내고 뭐 했나 싶을 때는 좀 심하게 현타가 오기도 해요. 제가 꿈이 책을 내는 게 어릴 때부터 꿈이었어가지고 예. 근데 뭐 사실 나이도 많은 편도 아닌데 그래도 가끔씩은 되게 조급해지기도 해요. 네. 사실 이런 비교의 끝은 결국 돈과 연결될 때가 많잖아요. 쟤는 저걸 살 돈이 어디서 났지? 혹은 나는 왜 이것밖에 못 모았지? 하는 생각들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우리 오늘 어디 가서 하기 힘든 돈 얘기 좀 한번 해볼까요? 네. 드디어 올 게 왔네요. 바로 돈 이야기인데요. 돈이 행복의 전부는 아니다라고는 하지만 사실 통장에 찍힌 숫자가 내 자존감이랑 연결될 때가 분명히 있거든요. 예. 이번 달 여러분의 통장은 안녕하신가요? 저는 일단 안녕하지 못하고요. 현재 아르바이트로 한 달에 약 100만 원 정도의 근로소득을 올리고 있는데요. 사실 제 소비 규모에 비하면은 한참 귀여운 월급이지만 나름대로 주식 투자도 병행하면서 자산 공부를 하고 있어요. 취업 전에는 돈을 묶어두기보다는 제가 먹고 싶은 것, 갖고 싶은 것에 투자하며 지금 이 순간의 만족감을 채우는 게 더 가치 있다고 믿고 있기 때문인데요. 아, 근데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는데, 이른바 인싸분들은 모임도 많고 약속도 많으실 텐데, 그 엄청난 활동비를 다들 어떻게 충당하시나요? 저만의 소비 철학으로는 도저히 계산이 안 서더라고요. 여러분만의 작은 관리 팁이 있다면 댓글로 꼭 공유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직장을 다니고 있지만 월급은 높지 않습니다. 예, 갑자기 이렇게 말하니까 갑자기 또 현타가 오는데 아마 다들 제 월급을 들으시면은 조금 충격을 먹으실 것 같아요. 예. 그래도 좀 안 먹고 안 쓰면서 예, 재테크도 열심히 하고 돈은 좀 모아둬서 26년도 1년 정도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푹 쉬는 안식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제가 체력이 안 좋아서 그런지 4년밖에 일을 안 했는데도 완전히 번아웃이 와버렸거든요. 그래서 1년 정도 안식년을 가진 뒤에는 제가 좋아하는 걸려서 한번 취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돈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치열하게 사는데 SNS를 보면 또 다들 막 호텔 수영장에 가 있고 비싼 선물도 많이 받고 이러잖아요. 이 괴리감은 어디서 오는 걸까요? 다음 주제는 SNS와 현실의 온도 차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네, 우리 앞서 돈 얘기하면서 현타 온다는 말을 많이 했잖아요. 그 현타의 8알은 아마 이 인스타그램 때문이 아닐까 싶어요. 예. 0.5평 남짓한 예쁜 카페 구석에서 찍은 사진 한 장이 마치 내 인생 전체인 것처럼 보일 때가 있죠. 네, 맞아요. 저는 인스타그램과 트위터 이 두 가지 SNS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인스타에는 아무래도 안 친한 지인들까지 있기 때문에 최대한 행복한 모습들 위주로만 올리려고 하는 것 같아요. 보여주기 부끄러운 것들은 친한 친구들만 볼 수 있게 설정해서 올리곤 합니다. 아, 그리고 조만간 트위터에 저희 여파 계정을 만들 예정인데요. 저희의 일상이나 공지사항이 올라갈 계정으로 사용할 것 같아요. 앞으로 많은 팔로우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트위터 계정 만드는 건가요? 네. 아, 저도 처음 듣는데, 아, 좋은데요? 제가 말씀을 안 드렸군요. 죄송합니다. 아, 전 찬성이에요. 네. 아, 저는 평소에 SNS 보면은 모든 사람들이 다 좋은 뭔가 몸매, 엄청나게 잘생기거나 예쁘고, 그리고 막 좋은 자동차를 타고, 뭐 좋은 호텔에 묵으면서 되게 막 끝내주는 여행을 다녀오는 것 같거든요. 근데 솔직히 말해서 실제로 그런 사람은 주변에 없긴 해요. 예. 그리고 제 인생과도 너무 좀 멀리 떨어진 이야기 같아요. 그래서 이런 SNS 볼 때마다 좀 제 현실과 괴리감이 너무 커서 그냥 막 '부럽다.'라는 생각도 안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예. 그냥 음. '와 이런 삶도 존재하는구나.' 하고 좀 놀라고 그냥 금방 까먹게 되는 것 같아요. 예. 그 SNS가 우리 인생의 하이라이트만 모아놓은 예고편 같은 거라고 하더라고요. 예고편이 화려하다고 해서 본편이 늘 좋은 영화인 건 아니잖아요. 가끔은 필터 없는 내 민낯과 어지러운 방구석도 사랑해 줄 수 있는 여유가 우리에게 제일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맞습니다. 아
현실과 SNS의 간극을 보면서 '이게 맞나?' 싶을 때가 많은데 요즘 유행하는 것들을 보면 더더욱 고개가 갸우뚱해질 때가 있어요. '이게 왜 유행이지?' 싶었던 것들 솔직하게 한번 말해 볼까요? 네, 이번 주제는 이해 안 되는 요즘 유행입니다. 네, 가끔 거리나 SNS를 보면은 '저게 도대체 왜?' 싶어서 제 눈을 의심하게 만드는 유행들이 있더라고요. 예, 오늘은 솔직하게 내 감성엔 도저히 안 맞는 트렌드들을 한번 소환해 보겠습니다. 정말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사실 저는 요즘 정말 핫한 두바이 쫀득 쿠키요. 유행이라고 해서 저도 큰마음 먹고 도전을 해 봤는데 평소 마시멜로우를 즐기지 않는 제 입맛에는 역시나 어렵더라고요. 예. 한번 경험해 본 것으로 만족하려고 하고 있어요. 예. 그리고 좀 유행은 지났지만 라부부 인형도 정말 인기가 많잖아요. 제 눈에는 아직 좀 생소한 매력이어 가지고 어떤 포인트에서 다들 어떻게 입덕하시는지 궁금해요. 혹시 라부부만의 셀링 포인트를 아시는 분이 있다면 댓글로 꼭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제 10대 시절 별명이 바로 문찐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주제를 보고 공부를 하겠다고 인터넷에다가도 요즘 유행하는 게 뭔지 검색도 해 보고 그랬는데 요즘 유행하는 게 뭔지도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사실 저도 두바이 쫀득 쿠키가 유행하는 건 저도 알고 있었는데 그거는 맛있어 보여서 솔직히 그냥 인정하고 싶었거든요. 근데 옥주 씨 말 들어보니까 좀 갑자기 기대가 팍 식었어요. 제가 아직 못 먹어 아 봤어요. 예. 정말요? 다른 유행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좀 이거는 쪼끔 요즘 유행은 아닌 것 같은데 마인크래프트라는 게임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제가. 근데 그 게임 속에 진짜 고양이 있잖아요. 진짜 고양이를 합성해 둔 그런 영상이나 밈 이런 거를 너무 좋아해 가지고 근데 그게 또 서양에서 유행하는 것 같더라고요, 동양이 아니고. 그래서 저 진짜 그런 이상한 영상을 되게 좋아해요. 네, 갑자기 좀 이상한 취향 고백을 해 버렸는데 약간 그렇습니다. 네. 아. 그 유행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서 우리가 시대에 뒤처지는 건 아니잖아요. 오히려 남들이 다 하니까라기보다는 내가 진짜 좋아하는가를 묻기 시작했다는 증거 아닐까요? 모든 유행에 고개를 끄덕이는 것보다 나만의 취향을 고집하는 그 깐깐함이 우리를 더 매력적으로 만든다고 믿습니다. 이렇게 유행을 보면서 난 역시 옛날 사람인가 싶기도 하고 세상을 대하는 내 태도가 예전과 많이 달라졌음을 느껴요. 문득 거울을 보거나 내 행동을 되짚어 볼 때, 나 원래 이런 사람 아니었는데 싶어 낯설어지는 순간들 여러분도 있으시지 않으신가요? 저는 저의 본질이랄까, 원래 혼자서 사부작 취미 활동도 잘하고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회사도 다녀보고 학교도 다녀보면서 성격이 좀 외향적으로 변한 것 같아요. 음. 이제는 집에 있는 것보다 나가서 사람 만나는 게 더 좋더라고요. 그래서 오랜만에 집에서 쉴 때는 뭘 해야 할지 모르겠는 거예요. 방학이라서 집에 있는 기간이 길어지니까 '나 원래 집에서 뭘 했지?' 하고 생각하는 시간이 많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원래 치과 생활로 돌아가 보려고 합니다. 오랜만에 혼자서도 잘 놀던 저로 돌아가 보고 싶어서요. 네. 어 저는 옥주 씨랑 좀 반대인데 제가 그래도 사람을 자주 만나는 편이었거든요. 제가 아주 옛날에, 그러니까 처음 다녔던 회사를 다녔을 때 썼던 달력을 보니까 그 주말마다 사람을 만나러 다녔더라고요. 예. 체력도 좋으셔. 예. 그때 어려서 그랬나? 예. 근데 그래서 사람한테서 얻는 에너지도 너무 좋고 그랬는데 지금은 전보다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아까도 계속 얘기했지만 쪼끔 체력적인 면에서 좀 후달려서 그러는지 예. 퇴사하면 또 달라질 것 같은데 제가 직장 다니면서부터 너무 피곤해서 사람을 못 만나겠더라고요. 네. 제가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그래서 퇴사하면 친구들이랑 열심히 만나려고요. 네. 놀 수 있을 때 놀아야죠. 네 맞아요. 놀 수 있을 때 진짜 놀아야 돼요. 예 맞아요. 체력이 있을 때 놀아야 돼요. 맞아요. 예. 어렸을 때 신었던 신발이 지금은 맞지 않는 것처럼 우리 영혼도 자라면서 예전의 옷이 불편해지는 게 당연한 것 같아요. 이렇게 내가 변해가는 모습을 보다 보면 문득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나만 이렇게 세상에 찌들어가는 건가? 남들은 다 제자리 찾아서 잘 가는 것 같은데 나만 길을 잃은 거 아닐까?' 하는 불안함 말이죠. 네. 그래서 우리 다음 주제로 넘어가서 나만 뒤처지는 것 같은 불안함을 어떻게 이겨내고 있는지 한번 나눠 봐요. 음. 사람들의 성공 소식이나 친구들의 소식을 다 듣다 보면은 축하는 해 주지만 마음 한구석이 뻥 뚫린 기분이 들 때가 있어요.
다들 엔진을 달고 달리고 있는데 나만 배터리 방전된 채로 멈춰서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요. 네, 맞아요. 그럴 땐 세상에 나 혼자만 낙오된 것 같고 내가 하는 노력이 다 의미 없게 느껴지기도 하죠. 오늘은 우리를 괴롭히는 이 나만 멈춘 것 같은 불안함을 어떻게 이겨내고 있는지 각자의 비법을 한번 꺼내볼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 주변에 취직한 친구들도 점차 생기고 대학교는 진즉에 다들 졸업해 버렸고 심지어는 대학원을 졸업한 친구들도 꽤나 있기 때문에 '내가 남들보다 정말 느리구나.' 이런 생각을 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긴 해요. 각자의 속도에 맞춰서 인생을 걸어 나가는 게 좋지 않을까요? 저는 그저 느리게 걷는 사람일 뿐이니까요. 네. 아, 이거 너무 어려운 질문 같아요. 저는 그냥 맨날 지는 것 같아요. 이겨내질 못하고 그냥 끝도 없이 그냥 우울감에 빠져가지고 방구석에서 울고요. 근데 이겨내는 방법은 그냥 지금 당장 나한테 주어지는 일을 열심히 하는 것뿐이더라고요. 네. 근데 저희 나이쯤 되면 다 대학원까지 졸업하나요? 아니, 시간이 왜 이렇게 빠른지 저도 조금 살짝 멘붕이 왔어요. 예. 저도 친구들이 진짜 열심히 사는 편이어 가지고 다 대학원까지 졸업한 친구들도 꽤 있거든요. 대박이다. 그러니까 정말 '왜 이렇게 열심히 사는 거야?' 예. 아, 제 주변에는 대학원 간 친구가 없어요. 아 진짜요? 예. 그 신기하게도 음. 없어서 음. 저는 대학원을, 그러니까 저희 나이 때쯤 되면은 대학원을 졸업을 한다는 것도 몰랐고 그래서 네. 지금 옥주 씨가 말하는 거 보고 조금 충격 먹었어요. 음. 비행기가 이륙하기 전에도 활주로를 한참 달려야 하는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지금 내가 제자리 걸음인 것처럼 느껴지는 건 어쩌면 더 높이 날아오르기 위해 속도를 붙이는 과정일지도 몰라요. 나만 멈춰 있는 것 같아 밤잠 설치는 분들, 오늘 밤엔 잘하고 있다라고 스스로에게 꼭 말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마음이 어지러울 땐 누군가와 떠들며 푸는 것도 좋지만 가끔은 그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고 혼자 있고 싶어질 때가 있잖아요. 옛날엔 혼자 있는 게 외로움이었다면 이제는 그게 최고의 휴식이 된 것 같은데요. 우리 혼자가 편해진 시점에 대해 한번 얘기해 볼까요? 네. 여러분은 주말 약속이 취소됐을 때 솔직히 어떤 기분이 드세요? 저는 가끔 기분이 좋을 때도 있거든요. 예, 예전에는 혼자 있으면 좀 막 되게 큰일 나는 줄 알았는데 이제는 혼자 보내는 시간이 인생의 필수 영양소처럼 느껴져요. 음, 맞아요. 그 누군가에게 내 감정을 설명하지 않아도 되고 메뉴 하나 고르는데 눈치 볼 필요도 없는 그 완벽한 평화. 외로움이 자유로 치환되는 그 짜릿한 시점에 대해 오늘 한번 파헤쳐 보도록 할 건데요. 전 같은 경우에는 혼자 있는 시간을 통해 에너지를 얻는 편이에요. 워낙 타인을 세심하게 살피는 편이다 보니 누군가와 함께 있으면 저도 모르게 계속 신경을 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혼자 밥을 먹거나 시간을 보낼 때 긴장을 풀고 오로지 저 자신에게만 집중할 수 있어요. 타인의 시선에서 자유로워져서 가장 나다운 모습으로 편하게 쉬는 그 시간이 저에게는 다음 하루를 살아갈 소중한 원동력이 되는 것 같아요. 네네. 저는 정말 자꾸 회사 이야기 꺼내는 제 자신이 좀 아, 한심한데요. 괜찮아요. 제 자신이 좀 한심한데 진짜 입사하고 나서부터는 혼자 있는 게 더 편해요. 음. 왜냐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밖에서 누군가랑 함께 아, 있잖아요. 알죠, 알죠. 예, 그 사람이랑 사이가 좋든 안 좋든 상관없이 그냥 계속 밖에서 앉아 있고 뭐 교통 뭐지? 지하철을 타든 뭐 계속 누군가랑 있으니까 너무 피곤해요. 예. 그래서 제발 퇴근하거나 주말에는 저 혼자 있고 싶은 거예요. 예. 직장인분들은 제 말에 공감하시죠? 다들 예. 공감하실 거예요. 예. 네,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길 줄 안다는 거는 내가 나를 가장 좋은 친구로 받아들였다는 증거가 아닐까 싶어요. 타인의 온기 없이도 스스로를 따뜻하게 데울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죠. 이렇게 혼자가 편해지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관계를 되돌아보게 돼요. 네. 특히 내가 공들여 유지해온 관계들 말하는 건데, 내가 먼저 연락 안 하면 끊어질 관계인가? 고민하면서 핸드폰 번호부를 넘겼던 밤 다들 한 번쯤 있지 않을까요? 네. 우리 다음 주제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 혼자 있는 게 편해지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주변 정리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이 친구는 내가 먼저 연락 안 하면 평생 안 볼 사이인가?' 하는 서운함 같은 거 말인데요. 맞아요. 핸드폰을 쥐고 연락처를 내다가 멈칫하게 되는 그 순간들. '나만 이 관계를 붙잡고 있는 건가?' 싶어서 허무해지기도 합니다. 저는 천성이 섬세해서 타인이 눈치채지 못할 만큼 세심하게 배려하는 편인데요. 그만큼 저만의 배려 기준이 높다 보니까
예전에는 돌아오지 않는 마음 때문에 서운함을 느낄 때도 정말 많았어요. 근데 이제는 모든 사람의 배려 기준이 나와 같을 수는 없다는 거를 인지하고 있거든요. 제가 더 많이 맞추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제가 예민해서 어쩔 수 없이 하는 일이 아니라 관계를 소중히 여기는 저만의 방식이자 선택이라고 생각을 해요. 상대의 기준에 나를 맞추기보다는 저만의 넉넉한 기준으로 관계를 지켜나가고 있는 편인 것 같아요. 네. 항상 내가 먼저 연락하고 내가 더 많이 맞추는 관계. 저 이런 말 잘 안 하는데 손절하라. 라고 조언해 주고 싶습니다. 아니 사실 여러분도 다 느끼겠지만 살다 보면 친구는 계속 생기거든요. 예, 제가 밀어내지만 않는다면 계속 생기기 때문에 지금 친구들한테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 물론 마음은 힘들겠죠. 그 여태까지 보내온 추억이 있으니까. 하지만 내가 힘내서 유지하고 있는 관계라면 과감하게 정리하고 새 친구들을 사귀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새 친구들을 사귀는 게 어려울 땐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럼 시간만이 해결해 주죠. 아, 너무 무책임한 질문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신가요? 이게 살다 보면 어. 또 친구도 생기고 또 음, 멀어지는 사람도 생기고 그러면 맞는 또 새로운 말이에요. 사람도 오고 또 그러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예. 어떤 관계는 억지로 심폐소생술을 해서 이어나가야 하지만 어떤 관계는 또 자연스럽게 흘려보내야 내가 살 수 있는 것 같은데요. 먼저 연락 안 하면 끝날 관계라는 생각이 든다면 상대가 아니라 내 마음이 이제 그만하고 싶다고 보내는 신호 아닐까요? 애쓰지 않아도 내 곁에 머물 사람들을 위해 에너지를 아껴두는 걸로 해요, 우리. 관계에서 상처받고 현타가 오다 보면 내 자존감도 바닥을 칠 때가 있는데요. 이럴 때 다시 나를 일으켜 세우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우리 다음 주제인 바닥난 자존감을 살리는 멘탈 심폐소생술로 넘어가 볼까요? 네, 관계에서 상처받거나 남과 비교하다 보면 어느 순간 자존감이 지하 100층까지 뚫고 내려갈 때가 있잖아요. 그리고 거울 속 내 모습도 다 미워 보이고 내가 한 모든 선택이 틀린 것만 같은 그런 날들이요. 맞아요. 그럴 땐 누가 옆에서 너 괜찮아라고 100번 말해줘도 들리지가 않아요. 결국 내 멘탈을 심폐소생술해서 살려낼 사람은 오직 나밖에 없더라고요. 오늘은 여러분이 자존감 바닥을 찍었을 때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오게 해주는 나만의 비상 버튼에 대해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저는 평소 근거 없는 자신감이 꽤 있는 편인데요. 어릴 적부터 어디서든 잘 살아남을 사람이라는 말을 듣고 자란 덕분인 것 같아요. 그런 저도 자존감이 바닥을 보일 때가 있는데 그럴 때는 저는 저만의 자존감 복구 의식을 치르는데요. 깨끗이 씻고 가장 아끼는 옷을 입은 뒤에 좋아하는 책과 다이어리를 들고 카페로 일단 향합니다. 그리고 달콤한 디저트와 함께 다이어리에 생각을 정리하고 책에 몰입하다 보면은 저를 괴롭히던 생각들이 자연스럽게 밀려나가요. 나를 갉아먹는 생각의 굴레에서 벗어나 나를 돌보는 구체적인 행동에 집중하는 것. 그것이 제가 자존감을 회복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이거 되게 좋은 방법 같아요. 음, 저도 좀 깨끗이 씻고 음. 좀 제가 좋아하는 옷을 입고 좀 좋아하는 책이랑 다이어리 들고 카페에 가서 좀 생각 정리를 하는 시간을 좀 가져야겠어요. 정말 추천합니다. 예. 이거 뭔가 이게 생각 정리를 하다 보면은 좀 크게 느껴지는 고민들도 사소하게 좀 변화하는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별거 아닌 것 같고. 예. 음. 저는 또 이런 질문 받을 때마다 제가 함심합니다. 여러분, 저 지금도 좀 자존감 떨어진 것 같아요, 이 질문 때문에. 안 돼! 저는 바닥난 자존감을 회복하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냥 또 한없이 방구석에서 우울해하고, 제가 대답하면서 느낀 건데, 저는 좀 제 스스로를 돌보는 데 시간을 써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 너무 방법을 모르는 것 같아요. 예. 보면은 저는 제 자신을 소중하게 안 대해주는 느낌이 들거든요. 예, 너무 음. 초보예요, 초보. 저는 제 자신을 돌보는 일에 좀 노력을 해가지고, 다음에 좀 괜찮은 답변을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존감은 고정된 게 아니라 날씨처럼 변하는 거래요. 오늘은 비가 온다고 해서 태양이 없어진 게 아니듯 지금 내 자존감이 낮다고 해서 내 가치가 사라진 건 아니죠. 멘탈이 바닥을 쳤다면 그건 이제 올라올 일만 남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의 비상 버튼은 언제든 누를 준비가 되어 있나요? 멘탈을 추스르다 보면 꼭 이런 생각이 발목을 잡아요. 그때 그 선택을 안 했더라면 지금 좀 달랐을까? 뭐 전공, 뭐 첫 직장, 혹은 옛 여인, 과거의 선택을 후회하다 보면 지금 다시 시작하기엔 너무 늦은 게 아닌가 싶어지죠. 우리 다음 주제인 과거의 선택과 후회에 대해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20대 중후반은 첫 단추를 잘못 끼웠다는 생각이 괴롭기도 하지만 동시에 아직 20대라는 희망 사이에서
가장 치열하게 갈등하는 시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가끔 타임머신이 있다면 20살의 나에게 가서 도시락 싸들고 다니며 말리고 싶은 순간들이 있어요. 그 전공 선택하지 마. 그 회사 가지 마. 그 사람 만나지 마. 이런 것들이요. 여러분은 인생의 경로를 바꾸고 싶다는 생각 해보신 적 있을까요? 아, 맞아요. 근데 20대 후반이 참 애매한 게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은 나이 같으면서도 경력이나 나이를 생각하면 이미 늦은 거 아니야? 라는 공포가 확 밀려오거든요. 오늘 우리 이 늦음의 기준에 대해 아주 솔직하게 토론해봐요. 여러분, 솔직히 우리가 시작하기에 늦은 거는 키즈 모델밖에 없는 거 다들 아시잖아요? 저는 무언가를 시작하기에 늦은 때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고 싶은 게 생기면 그저 시작하면 될 뿐이고요. 저는 과거를 돌아보며 후회하는데 에너지를 쓰지 않는 편이에요. 어차피 되돌릴 수 없는 일에 마음을 쏟기보다 지금 제게 주어진 순간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어제는 이미 지났고 내일은 아직 오지 않았으니까요. 네, 솔직하게 저도 세상에 늦은 건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옥주 씨 말대로 키즈 모델은 못하겠죠. 네, 저는 또 과거를 돌아보니까 슬퍼지는데 일단 전공도 선택 잘못된 것 같고 첫 회사도 진짜 좀 잘 못 갔다고 생각을 했고 연애도 진짜 개 망했거든요. 예, 제가 진짜 사람 보는 눈이 너무 없어가지고 저 되게 인생 잘 살아왔다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이 질문을 받고 돌아보면서 제 착각이었다는 생각이 강하게 드네요. 근데 뭐 앞으로의 인생도 길게 남아 있으니까 너무 과거에 연연하지는 않겠습니다. 예. 그래도 또 전공을 외국어로 택한 덕분에 제가 할 수 있는 언어가 하나 더 늘어나고 뭐 그것 때문에 나름 잘 먹고 잘 살고 앞으로도 덕분에 잘 살아갈 것 같다는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예. 공부할 땐 진짜 정말 힘들긴 했거든요. 예. 회사도 덕분에 좀 힘들긴 했지만 '세상을 좀 빨리 알게 됐다. 어린 나이에 좀 많은 걸 깨달았다.' 이런 생각을 했고 연애도 '이런 사람이랑은 연애를 하면 안 되는구나.' 뭐 그런 것도 좀 배웠고요. 예, 그래도 실패했다고 여겼는데 그래도 뭔가 남은 게 있어서 참 다행이다 싶습니다. 네, 20대 후반은 우리는 아직 인생이라는 책의 1장을 겨우 넘기고 있는 중일지도 모르는데요. 새로운 시작을 망설이는 건 결국 내가 가진 타이틀을 내려놓기 무섭기 때문이기도 하잖아요. 회사원 누구, 어느 대학 졸업생 누구, 이런 수식어들이요. 만약 이런 타이틀을 싹 다 떼고 나면은 우리는 우리 자신을 뭐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다음 주제는 타이틀 뒤에 숨겨진 진짜 나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네. 우리는 처음 만난 사람에게 나를 소개할 때 보통 "어디 다니는 누구입니다." 뭐 혹은 "무슨 일을 하는 누구입니다."라고 그쵸, 말하잖아요. 그쵸. 예. 근데 문득 무서운 생각이 들더라고요. 만약 내일 당장 회사가 사라지고 뭐 내 직함이 없어진다면 나는 나를 뭐라고 설명해야 할까요? 맞아요. 학교 이름이나 직업이라는 든든한 껍데기 안에 숨어 살다가 그게 사라지면 너무 당황스러울 것 같은데요. 오늘은 사회가 붙여준 라벨 말고 내가 직접 고른 단어들로 나를 정의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저를 한마디로 설명하자면 단단한 사람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남들이 정해진 길을 갈 때 자퇴를 선택했고 20대 초반에 방황이라는 이름의 여행을 하며 보냈는데요. 때로는 현실 도피와 자기 혐오에 빠지기도 했지만 그 시간을 통과하며 제가 배운 건 흔들려 본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단단함이었어요. 지금의 저는 억만금을 준다 해도 과거로 돌아가지 않을 만큼 현재의 저를 사랑합니다. 그때의 방황이 지금의 저에게 고스란히 스며들어 훌륭한 자산이 되었기 때문인데요. 오랫동안 꿈을 그리는 사람은 결국 그 꿈을 닮아간다는 말처럼 저는 마침내 제가 그리던 이상적인 모습의 저와 만나게 되었다고 생각해요. 저 진짜 옥주 씨 대답에 엄청 감동받았어요. 그 방황이라는 이름의 여행이라는 말이 너무 충격적으로 좋아요. 예. 저도 한번 저 자신을 설명할 수 있는 단어를 생각해 봤는데 저는 좀 뜬금없지만 준비생이라는 말을 정말 싫어하거든요. 너무 뭔가 이도 저도 아닌 상황인 것 같아서 싫어요. 음. 하지만 일단은 작가 준비생이라고 음. 저 자신을 설명하고 싶고요. 네, 4개국 능력자. 헉, 예. 멋있어. 네, 라고 답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멋있는 유튜버고요. 아직 구독자 수가 많진 않지만 네, 멋있는 유튜버고요. 그리고 정말 재밌는 팟캐스트의 진행자입니다. 맞습니다. 네, 우리 팟캐스트 정말 재밌거든요. 편집하면서도 항상 활짝 웃으면서 하고 있습니다. 네.
회사는 우리를 언제든 대체할 수 있지만 내가 가진 고유한 단어들은 그 누구도 대체할 수 없어요. 오늘 방송을 듣는 분들도 잠시 눈을 감고 사회가 준 이름표 말고 내가 나에게 붙여주고 싶은 따뜻한 이름표를 하나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명함 뒤에 숨은 진짜 나를 찾다 보니 자연스럽게 아주 오래전에 내가 떠올라요. 아무런 타이틀이 없어도 꿈만으로 반짝였던 20대 초반에나 말이죠. 그 친구가 지금 타이틀에 갇혀 고민하는 저를 본다면 뭐라고 할까요? 네, 다음 주제인 과거의 내가 본 지금의 나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20살 혹은 21살에 우리는 세상이 다 우리 것 같잖아요. 서른이 되기 전엔 대단한 사람이 되어 있을 줄 알았고요. 근데 지금 거울 속에 있는 건 출근하기 싫어서 겨우 눈을 뜬 평범한 직장인 혹은 취준생인 나네요. 그때 내가 지금의 나를 본다면 어떤 표정을 지을까요? 이번 주제는 과거에 내가 가졌던 꿈, 그리고 지금 내가 선택한 현실에 대해 진솔하게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분명 대견해 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우선 다이어트의 성공에 몰라보게 달라진 외적인 모습을 보고 깜짝 놀라겠죠? 그리고 막연히 꿈꾸던 모습에 가까워지기 위해 하루하루를 충실히 채워온 지금의 저를 보며 너 정말 잘하고 있구나라고 기쁘게 말해줄 것 같습니다. 너무 멋있어요. 물론 저는 제가 돈을 많이 벌진 않지만 돈을 열심히 모았기 때문에 그래도 나름 20대 초반에 제가 저를 대견해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물론 아직도 책을 못 냈다는 건 너무 가슴 아파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망할 것 같은데요. 과거에 내가 더 이상 슬퍼하지 않게 올해는 꼭 책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아요. 예, 청취자분들에게 약속드리겠습니다. 네, 제 어릴 때부터 꿈은 작가였는데 확실히 먹고 사는데 급급하다 보니 점점 내가 원하는 삶과는 멀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도 또 새로운 꿈도 꿔보고 새로운 시작도 해봤기 때문에 후회는 없는 것 같습니다. 20대 초반에 내가 지금의 나를 본다면 아마 생각보다 평범한 모습에 조금 놀랄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이 평범함을 유지하기 위해 우리가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리고 땀을 흘렸는지 안다면 분명 꼭 안아주면서 고생했다고 말해줄 것 같아요. 꿈과 타협한 게 아니라 우리는 현실이라는 새로운 지도를 그려나가는 중이니까요. 우리가 이렇게 꿈과 타협하면서도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게 만드는 힘은 어디서 오는 걸까요? 어떤 사람은 남들에게 뒤처지기 싫은 열등감으로 달리고 어떤 사람은 나를 너무 사랑해서 자기애로 달린다고 하죠. 다음 주제는 나를 움직이는 진짜 원동력에 대해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은 뭔가를 미친 듯이 열심히 할 때 그 마음의 뿌리를 한번 들여다본 적이 있나요? 나도 저 사람처럼 되고 싶어라는 질투 섞인 마음인가요? 아니면은 나는 더 소중한 대접을 받을 자격이 있어라는 나에 대한 사랑인가요? 이거는 정말 어려운 질문인데요. 열등감이라고 하면 부정적으로 들리지만 사실 우리를 움직이는 가장 강력한 연료이기도 하잖아요. 우리를 달리게 하는 진짜 엔진에 대해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하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자기애라고 대답하고 싶어요. 물론 조금의 열등감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만 이를 원동력으로 앞으로 나아가면 참 좋겠지만 안 그런 경우가 솔직히 더 많잖아요. 아무래도 자기애를 원동력으로 삼는 것이 더 건강하지 않을까요? 특히 남들보다 섬세한 편인 저에게는 스스로를 다독이는 자기애가 훨씬 더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에너지가 된다고 생각을 해요. 대단한 특기는 없어도 성실하게 살아가는 제 모습을 그 자체로 사랑해 주는 것이 저를 움직이는 진짜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음, 저는 제가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열등감 반 자기의 반인 것 같아요. 일단은 더 멋있는 내가 되고 싶어서 열심히 달리는 것도 있지만 또 '내가 너무 평균보다 못한 사람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뭐랄까 불안감과 열등감에 빠져서 열심히 달리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도 하나 확실한 건 진짜 되고 싶은 내가 되기 위해 뭐 어떻게든 열심히 사는 것 같습니다. 네. 열등감이면 어떻고 자기애면 어떻습니까? 중요한 건 우리가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나아갈 이유를 찾고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다만 열등감이라는 연료만 쓰다 보면 마음이 까맣게 탈 수 있으니 가끔은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라는 부드러운 오일을 뿌려주는 것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이렇게 나를 움직이는 힘이 타인의 시선에서 오든 내면에서 오든 결국 우리는 타인의 반응에 흔들릴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 같아요. 칭찬 한마디에 구름 위를 걷다가도 비판 한마디에 지옥으로 떨어지는 우리들. 마지막 주제로 넘어가 볼까요? 벌써 마지막 주제네요. 그러게요. 네. 내 기분의 주도권을 되찾는 방법에 대하여 한번 얘기를 해보는 걸로 해요. 예. 드디어 마지막 질문까지 왔네요. 사실 우리가 지금까지 나눈 이 모든 이야기가 결국 이 질문으로 통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예. '어떻게 하면 타인의 말 한마디에 내 하루가 망가지지 않게 지킬 수 있을까?' 칭찬받으면 세상을 다 가진 것 같다고도
차가운 피드백 하나에 나라는 사람이 부정당하는 느낌 다들 겪어보셨죠? 네. 내 마음인데 주도권은 남한테 가 있는 기분이죠.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라는 레이더를 끄고 내 마음의 채널을 나에게 고정하는 법에 대해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저는 살면서 칭찬을 참 많이 받으면서 살아왔는데도 불구하고 자존감이 참 낮은 편이었어요. 뭐 하나 잘하는 것도 없고, 너 뭐 잘해? 라고 물어보면은 당당하게 이거 하고 말할 만한 특기도 없었고요. 저는 그저 성실한 편이라고 생각해요.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고, 맡은 바를 충실히 해내고요. 당당하게 내세울 특기는 없을지 몰라도 매일 제자리를 지키는 성실한 만큼은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남들의 평가라는 파도에 휩쓸리지 않으려면 저만의 단단한 땅이 필요하더라고요. 외부의 말보다 내 행동의 결과값을 믿기 시작하면서 기분의 주도권이 서서히 제게로 돌아오는 것을 느끼고 있어요. 네. 내 기분의 주도권을 내가 쥐는 방법. 또 이런 우울한 답변을 해서 죄송하지만 저는 없습니다. 아, 그럴 수 있죠. 네, 저는 타인의 칭찬과 비판에 엄청나게 휩쓸리는 편이고요. 그래도 좀 어떠한 비판을 받았을 때는 수용할 건 수용하고 아닌 건 그냥 무시하고 그런 편이에요. 그리고 칭찬을 엄청 좋아해가지고 남들한테 제가 뭘 했는지 누가 물어보지도 않아도 진짜 막 열심히 설명하는 편이고요. 남들한테 칭찬받거나 인정받으면 저는 기분이 그렇게 좋더라고요. 예. 몰랐어요. 그렇게까지 경단 씨가 칭찬을 좋아하는지를 저는 모르고 있었어요. 그런가요? 네. 제가 뭘 했는지 남한테 엄청나게 얘기하긴 하는데 그거에 대한 답변을 엄청 기대하진 않는 편이어서 그럴 수도 있어요. 예, 그냥 남들이 뭐 아무 말도 안 해도 그냥 저 혼자 만족하는 편이거든요. 그러면은 이제부터 저 속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말로도 많이 제가 칭찬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생각해 보니까 마음이라는 집의 열쇠를 너무 쉽게 남에게 맡기고 살았던 건 아닐까 싶어요. 남이 던진 돌에 내 집 창문이 깨지게 두지 마세요. 칭찬은 고맙게 받되 너무 취하지 말고 비판은 참고하되 나를 무너뜨리게 두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20대 후반을 지나며 배워야 할 가장 중요한 마음의 기술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네, 지금까지 16가지 고민을 함께 나눠봤는데요. 이 질문들의 정답은 딱히 없을 거예요. 하지만 확실한 건 이런 고민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어 한다는 증거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희와 나눈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오늘을 조금이나마 덜 외롭게 만들었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여파였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고생 많으셨어요. 우리 내일은 조금 더 나다운 하루를 보내기로 해요. 안녕, 또 만나요. 안녕! 안녕.